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 깊은 골짜기, 학생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로 묵묵히 자신의 삶을 바쳐온 한 젊은 여교사가 차가운 산골의 밤안개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인적이 끊긴 폐사과원의 싸늘한 허공에 매달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목에는 선명한 사큰이 깊게 베어 있었고 그녀의 스마트폰과 흰색 스쿠터는 감쪽같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도 횡성군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극단적 선택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연극과 냉혹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비극을 연출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 잔혹한 범죄 뒤에 가려진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없이 선량했던 선생님은 이토록 비참한 함정에 빠져야만 했을까요? 2022년 11월 25일 강원도 횡성경찰서에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갑천면의 한 주민이 민가에서 1km 남짓 떨어진 외딴 과수원에서 한 여성이 사과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사과 강력팀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푸른색 나일론 끈이 피해자의 목을 단단히 옥죄고 있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길게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원피스와 카디건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두 발은 맨발인 채 붉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신원을 확인할 만한 그 어떤 소지품도 격렬하게 저항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신 주위로 윙윙거리는 벌레떼와 코를 찌르는 시취가 공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과학수사팀 요원들은 휴대용 조명과 특수 장비를 이용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현장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사과나무 아래 수사관들은 당의 흙과 풀이 약 3m 길이에 걸쳐 지식여진 채 한 방향으로 쓸린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은 사이즈의 파란색 여성용 플라스틱 슬리퍼 한 짝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나일론 끈의 매듭이었습니다. 매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자세와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뒤에서 잡아당겨 조인 듯한 역방향 조임의 흔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신은 즉시 횡성군 보건의료원 영안실로 옮겨져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경악할 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목에는 2개의 사큰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목이 매달리기 전에 이미 다른 방법으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수사팀은 최근 일주일 이내에 접수된 모든 실종 신고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이름이 즉시 수사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선우, 1988년생, 횡성군 내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가족들은 그녀가 11월 19일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박 교사는 실종 직전 한 동료 교사에게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에게 과외를 해주러 간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었고 아끼던 혼다 PCX 스쿠터와 스마트폰의 행방 또한 묘연했습니다. 다음 날 박선우 교사의 유족들이 영안실로 불려왔습니다. 차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그들은 싸늘하게 누워있는 시신이 바로 자신들의 딸이자 누이인 박선우 교사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즉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것이 명백한 살인사건이며 범인이 의도적으로 거짓 현장을 꾸몄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와도 원한 관계가 없었고 금전 문제에 얽힌 일도 없는 선량한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폐사과원은 마을을 잇는 작은 도로에서 400m 이상 깊숙이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의 땅은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농기계나 오토바이가 드나들며 생긴 좁은 샛길 하나만이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시신은 늙은 사과나무 바로 옆에 있었고 나일론 끈은 약 2.5m 높이의 가로로 뻗은 가지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발밑에는 디딜 만한 의자나 상자, 그 어떤 도구도 없었습니다. 발버둥 친 흔적 없이 오직 죽음의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법리학팀은 고출력 조명을 이용해 주변 땅을 제곱센티미터 단위로 샅샅이 훑었습니다. 약 3m 길이의 폭 40cm가량의 풀이 짓눌린 자국은 시신이 남서쪽 방향에서부터 나무 밑동까지 끌려왔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끌린 자국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마치 누군가 뒤로 힘껏 잡아당길 때 생긴 듯한 두 개의 작은 발자국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의 왼쪽 팔뚝에는 약 10cm 길이, 0.5cm 깊이의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는 시신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나뭇가지나 단단한 물체에 긁히며 생긴 상처로 보였습니다. 목 부위의 멍자국은 나일론 끈의 사큰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으로 미세하게 치우쳐 있었고 희미하게 손톱 자국 같은 형태가 엿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손톱에는 상대를 핥히는 등의 방어흔은 없었지만 오른손에 손톱 하나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법리학 감정관의 잠정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피해자는 목이 졸려 사망한 후 수사를 교란할 목적으로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전자시계는 19시 20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겉에 걸친 카디건은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으며 지퍼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붉은 흙먼지가 묻어 있어 그녀가 나무에 매달리기 전 울퉁불퉁한 흙길을 끌려왔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단서는 나무 밑동 근처의 축축한 흙바닥에 희미하게 찍힌 오토바이 타이어 자국이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의 패턴을 가진 작은 타이어 자국. 이 자국은 과수원 가장자리까지 이어지다가 단단한 자갈지대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CCTV도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현장은 살인사건 현장이라기엔 비정상적일 정도로 너무나 외지고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수사팀은 이곳이 범행이 일어난 1차 현장이 아니라 범인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인은 매우 은밀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골랐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든 범인이 절대로 완벽하게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현장에서 수사관들은 당에 떨어져 있던 작은 나일론 근 조각을 추가로 수거했습니다. 시장에서 농산물을 묶을 때 흔히 쓰는 종류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에서 약 2m 떨어진 잡초 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던 금귀걸이 한 짝. 핏자국은 없었지만 그 주변 땅이 마치 무거운 물건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끌고 간 것처럼 살짝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과수원 바깥 가장자리. 약 400m 떨어진 곳에서는 지역 주민이 검은색 의료용 마스크를 발견했습니다. 마스크 안쪽에는 소량의 화장품 파운데이션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현장 전체를 폴리스 라인으로 봉쇄하고 시신과 나일론끈, 그리고 의심스러운 모든 물체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현장을 떠나며 한 베테랑 형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스로 목을 맨 게 아니야. 다른 어딘가에서 처리당하고 여기까지 옮겨진 거야. 이 한마디는 수사 방향 전체를 재설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살인이 아닌 계획된 살인, 시신 이동, 증거 인멸, 그리고 수사기관 기만 의도가 다분한 지능적 범죄였습니다. 현장에 남은 것은 한 구의 시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리에 밟고 치밀하게 계산했으며 마치 법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듯한 어떤 존재가 남긴 소리 없는 경고였습니다.
그녀는 미혼으로 교직원 관사에서 생활했으며 직장 내에서 개인적인 갈등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다소 내성적이고 교류가 적지만 학생들에게만큼은 지극히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학습 부진 학생,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보충 수업을 자청했습니다. 그녀의 업무 수첩에는 2020-2021 학년도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김진혁, 2003년생. 갑천면에 거주하며 피해자의 관사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김진혁은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 교사는 퇴학당한 김진혁과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진혁의 가정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진혁 자신은 변변한 직업 없이 지냈습니다. 2022년 중반부터 이웃들은 진혁이 저녁마다 교직원 관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종종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교사와 같은 관사에 살던 한 주민의 말에 따르면 박 교사는 퇴학당한 제자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물으면 그녀는 그저 그 아이에겐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짧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박 교사가 실종되기 직전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김진혁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번호와의 통화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통화는 11월 19일 18시 18분에 이루어졌으며 바로 그날 박 교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카카오톡 데이터를 복원한 결과 두 사람이 매우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대화 내용은 상당히 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애정관계로 의심될 만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11월 18일 저녁 진혁이 보낸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일 선생님께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뵙고 싶어서 그래요. 이 순간 수사본부는 피해자의 모든 인간관계를 더욱 폭넓은 시각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 자산 확인 결과 아이폰 11 프로 맥스 스마트폰과 흰색 혼다 PCX 스쿠터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교원 자격증 등은 그대로 있었지만 현금은 전액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손목에 전자시계가 19시 20분에 멈춰 있었는데 이는 추정되는 사망 시각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범인이 단순 살해뿐만 아니라 재물을 빼앗을 목적도 있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의 부검 결과 시신은 사망 전 강한 물리적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목의 사크는 비대칭적이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나 있었으며 깊이가 일정하지 않아 목을 매달았을 때 생기는 사큰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목 주변 근육은 심하게 손상되었고 점상 출혈이 관찰되었습니다. 전문적인 결론은 피해자가 손이나 부드러운 물체로 목이 졸린 후 현장 조작을 위해 매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수사팀의 초기 판단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선우 교사는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현장 감식팀은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을 시중에 유통되는 신발 모델들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신발 자국의 크기는 약 280mm 사이즈 42, 이창은 톱니바퀴 모양의 스포츠형 디자인으로 2020년에 출시된 나이키 모델과 유사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피해자는 발이 작은 여성이었지만 현장의 신발 자국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히 다른 인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관사방을 수색했습니다.
방은 뒤진 흔적 없이 깨끗했고 다른 귀중품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사 단지 정문의 자물쇠에서 오래된 파손 시도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언제 생긴 것인지는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관사 주변의 CCTV에서는 박 교사가 실종 당일로 추정되는 11월 19일 저녁에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약속 장소로 나간 후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김진혁은 이미 거주지를 벗어나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이때 사건은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는 사람을 만나러 나간 후 사망했습니다. 재산은 도난당했지만 현장은 자살로 위장되었습니다. 다툼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가 거의 방비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사건이 단순 강도 살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확인된 지 3일 후 수사팀은 이강민 32세이라는 이름의 남성을 소환했습니다. 그는 횡성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피해자 박선우 교사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교제했지만 2021년 중반에 헤어졌습니다. 이강민의 초기 진술에 따르면 결별 사유는 주로 자신이 결혼을 원했던 반면 박 교사는 어려운 지역에서의 교직 생활에 더 집중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횡성경찰서 조사실 이강민은 매우 협조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전 여자친구가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사가 실종된 11월 19일, 그는 원주시에 있었습니다. 국도변 한 주유소의 CCTV는 18시 10분경 이강민이 그곳에서 주유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똑똑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 또한 피해자의 추정 사망 시간 동안 원주시 부근에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알리바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그의 진술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대조했습니다. 이강민은 일주일여 전 박 교사에게 다시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화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강민의 말에 따르면 박 교사가 한 전 제자의 괴롭힘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진혁이라는 제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이강민은 박 교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매우 특별한 경우였고 박 교사가 정말 많이 도와주려 했지만 약물 중독이 너무 심해 속수무책이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구걸하거나 한밤중에 그녀의 관사 창문에 돌을 던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강민은 제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그녀는 그저 길을 잃은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강민은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박 교사의 실종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 또한 두 사람이 헤어진 후 거의 연락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다툰 적도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확실한 알리바이가 증명되면서 이강민은 주요 유형의 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김진혁의 이름을 그토록 상세하게 언급한 사실은 수사본부에 특별한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관계도 아닌 외부인이 피해자와 전 제자 사이의 최근 갈등까지 소상히 알고 있다는 점. 바로 이 디테일이 수사팀으로 하여금 김진혁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시 펼쳐보게 만들었습니다. 사라진 재산의 행방을 다시 추적하고 11월 19일 이후 김진혁의 모든 동선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했던 수사는 뜻밖의 진술 하나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고 김진혁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희미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11월 30일 디지털 포렌식 팀은 피해자 박선우 교수의 아이클라우드 백업에서 삭제되었던 중요한 데이터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중에는 짧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혁이라는 이름의 계정에서 11월 19일 17시 37분에 보낸 마지막 메시지. 죄송해요. 그냥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싶었어요.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는 기기에서 몇 시간 뒤 삭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도적인 삭제 흔적은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녀의 스마트폰을 손에 넣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동시에 폐사과원 현장에서 수거한 신발 자국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왼쪽 발자국의 길이는 28.2cm, 2020년형 나이키 에어맥스 모델, 사이즈 280-42으로 주로 남성들이 신는 신발이었습니다. 특히 신발 뒤축 바깥 가장자리에서 흙먼지와 섞이지 않은 검붉게 말라붙은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속 감정 결과 이 혈액 샘플은 B형으로 피해자의 혈액형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흔적은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이나 후에 피해자의 혈액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와 접촉했던 모든 인물을 다시 한번 샅샅이 훑었고 김진혁이라는 이름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퇴학당하기 전 김진혁은 방과 후 교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파출소의 관리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자진 입소했던 도내 재활센터의 개인 신상 기록을 확인한 결과 키 175cm, 몸무게 66kg, 신발 사이즈 280, 모든 정보가 현장의 신발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진혁의 어머니는 수사팀에 19일 오후에 아들이 원주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고 진술했습니다. 3일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21일 아침 한 이웃 주민이 진혁이 번호판 없는 흰색 스쿠터를 몰고 국도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보는 즉시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김진혁에 대한 긴급 수배령을 내리는 동시에 도내 모든 전당포와 중고폰 매장에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원주시에 위치한 흥부 전당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1월 21일 한 젊은 남성이 흰색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가져와 300만 원에 맡기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기의 고유 식별번호 IMEI는 피해자 박 교사의 휴대전화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전당포의 CCTV에는 거래 당시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김진혁이었습니다. 12월 1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특별수사팀은 원주시 경찰과 공조하여 흥부 전당포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 속 아이폰을 맡긴 남성은 검은색 점퍼를 입고 야구 모자를 깊게 눌렀었으며 마스크를 코 밑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확대 분석한 결과 디지털 과학수사팀은 그의 특징적인 턱선과 오른쪽 눈 밑에 작은 점을 식별해냈습니다. 이는 김진혁의 인상착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2022년 초 재활센터에 자진 입소했지만 실제로는 28일 만에 가정 방문을 핑계로 나온 뒤 복귀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행정기관에는 사유 없는 장기 결석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월에는 다른 청소년들과 심야에 모여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어 주민자치순찰대에 의해 경고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박선우 교사는 진혁에게 기술이라도 하나 배우라며 문자를 보내고 설득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마지막 만남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는 범행 후 범인이 임시 거처를 구하고 훔친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 원주로 이동했다는 추론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PCX 스쿠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유소의 CCTV에서도 피해자 스쿠터의 번호판과 일치하는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스쿠터의 번호판이 제거되었거나 비공식적인 중고 거래 시장을 통해 넘어갔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12월 2일 한 정보원의 결정적인 제보로 경찰은 진혁이 원주시 태장동의 한 좁은 골목에 숨어 있는 산장 여관에 나타났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21일 저녁 한 젊은 남성이 이틀치 숙박비를 선불로 내고 신분증 없이 아니라는 가명으로 투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사용했고 23일에 방을 비웠습니다. 해당 방을 정밀 감식한 결과 수사팀은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사이즈 280, 밑창은 닳아 있었고 말라붙은 붉은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물은 즉시 국과수로 보내져 현장의 신발 자국과 비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사건 발생 3일 후 개설된 안원이라는 가명의 중고나라 계정에서 상태 좋은 PCX 스쿠터 팝니다. 서류 풀, 자세한 건 족지 주세요 라는 판매 글이 올라온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계정이 접속한 입 주소는 산장여관의 와이파이망과 일치했습니다. 사용자는 신원 미상의 안드로이드 폰으로 로그인했지만 기기의 맥 주소는 이전에 김진혁의 구글 계정에 접속했던 기기의 주소와 유사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작은 단서들이 하나로 꿰어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2월 3일 형사기동대 특수팀은 원주시 경찰과 합동으로 원주중앙시장 근처의 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간판 없는 모텔을 급습했습니다. 미난이라는 가명으로 투숙 중이던 2호실에서 한 젊은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신속 지문대조와 DNA 검사 결과 그가 바로 2003년생 김진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자이자 피해자 박선우 교사의 옛 제자이며 횡성 여교사 살인사건의 핵심 용의자. 체포 당시 김진혁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하며 수사관들의 눈을 계속 피할 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스마트폰 한 대를 압수했는데 그 안에는 판매 글을 올리기 직전 도로변 공터에서 찍은 흰색 PCX 스쿠터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안원이라는 가짜 계정 역시 진혁이 사용하던 바로 그 기기와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장 여관에서 수거한 운동화에 흐르는 박선우 교사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최종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김진혁을 강원경찰청으로 압송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취조실. 김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모든 범죄 행각을 자백했습니다. 진혁은 오토바이를 사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박 교사는 그의 말을 믿고 자신의 PCX 스쿠터에 그를 태워 과수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진혁은 선생님을 끌어안고 울며 후회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별의 의식이라며 은밀한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아마도 모든 것을 깨끗하게 끝내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박 교사가 옷을 다시 입고 있을 때 진혁은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케이블 타이로 그녀의 목을 순식간에 졸랐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했습니다. 진혁은 피해자가 완전히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시신을 근처 사과나무로 끌고 역시 미리 준비해온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 현장을 위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뒤 그는 스마트폰과 가방, 지갑을 챙겨 피해자의 스쿠터를 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곧장 원주로 달려가 모텔을 잡고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경찰이 설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를 의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선생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제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의 뻔뻔하고 냉혹한 진술에 베테랑 형사들로 가득한 취조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피고인 김진혁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 측 대표가 피고인을 살인, 강도,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 공소장을 낭독할 때 법정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형량은 사형이었습니다. 김진혁은 낡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헬쑥해진 얼굴, 가늘게 떨리는 두 손. 그의 시선은 시종일관 바닥을 향한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 피해자 박선우 교사의 어머니는 달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두 눈. 재판 내내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진혁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왜 박선우 교사를 살해했습니까? 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께 빚진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마약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선생님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배낭 안에는 케이블 타이를 숨겨두었습니다. 박 교사를 과수원으로 유인해 관계를 가진 뒤 그녀가 가장 방심한 순간을 노려 등 뒤에서 목을 졸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발버둥 쳤지만 이내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기까지 거의 한 분간 소나귀의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잔혹한 행위는 채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였지만 법정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내 딸은 당신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썼습니다. 내 딸은 당신이 아직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고작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내 딸을 죽였습니다. 김진혁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법정은 고통스러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자 김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두 손은 격렬하게 떨렸고 입에서는 단 한마디만이 반복해서 새어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날 밤 선생님께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면 횡성 폐사과원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젊은 여교사 박선우. 그녀의 사건은 피고인 김진혁에 대한 최고형 선고로 법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너무나도 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진혁과 같은 학생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사랑만으로 한 인간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얼마나 많은 악마가 나약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다른 사람의 선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을까요? 박선우 교사는 잘못된 믿음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무거운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곳에 놓인 선해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녀는 중독에 빠진 한 제자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곱지 않은 시선 한가운데에 스스로 섰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단지 범인이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악이 한데 사랑받고 구원의 손길을 받았던 존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박선우 교사와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온전한 믿음을 주려는 이가 있다면 부디 그들이 실망하게 두지 마십시오. 선량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길 잃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묵묵히 애쓰는 선생님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학생이라면 절대로 선생님의 사랑을 덫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준 단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게 만들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선생님으로서 안전의 경계선 밖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팔을 뻗고 있다면 부디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선량한 마음이 반드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인자함이 만약 잘못된 곳에 전해진다면 바로 그 순간 당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